캐나다에서 온 한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한 지 7년째,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캐나다 사람이에요. 7년 전 28살 때 회사 발령으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1년만 있다가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이렇게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 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차 때문에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쯤 호텔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이 시간이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환하게 불이 켜진 가게가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CU라고 써진 편의점이었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캐나다 편의점은 보통 11시면 문을 닫거든요. 신기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로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 편의점이라고 하면 음료수, 과자, 담배 정도만 파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국 편의점은 달랐습니다. 우선 즉석밥이 20가지가 넘게 있더라고요. 김치볶음밥, 규동, 비빔밥.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냉동 코너에는 김밥도 있고 삼각김밥이라는 신기한 음식도 있었습니다. 라면 코너는 정말 압권이었어요. 신라면, 진라면, 불닭볶음면. 캐나다에서는 라면 종류가 서너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라면 박물관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용품 코너였어요. 양말, 속옷, 우산, 휴대폰 충전기까지 있더라고요. 심지어 타이레놀이나 소화제 같은 약품도 팔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약은 무조건 약국에서만 사야 하거든요. 계산대 근처에는 전자레인지가 있었어요. 즉석밥을 사서 직원에게 조리법을 물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뜨거운 물도 무료로 제공하고요. 작은 테이블도 있어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편의점이 아니라 작은 백화점이구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한 곳에 다 있고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니. 김치볶음밥 하나를 사서 데워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새벽에 배고프면 그냥 참고 자야 해요. 아니면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때워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벽에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편리한 곳인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한국에 푹 빠지게 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동료들에게 어젯밤 편의점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당연하다는 반응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지만 외국인인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첫 경험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이것저것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각종 공과금 처리. 캐나다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려면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거든요. 회사 동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편의점에서 무슨 공과금을 내고 은행 업무를 한다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이더라고요. 첫째 주 토요일,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보여주니 바코드를 찍더니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현금으로 내니까 영수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공과금을 내려면 은행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집 앞 편의점에서 3분 만에 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ATM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에 현금 지급기가 있더라고요. 24시간 언제든 돈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은행 ATM이 아니면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편의점 ATM도 수수료가 거의 없었어요. 둘째 주에는 택배를 보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우체국이나 택배회사 지점에 가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도 택배를 보낼 수 있더라고요. 셋째 주에는 더욱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야 했는데 인터넷으로 예매한 후 편의점에서 발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티켓팅 기계에서 예매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티켓이 나왔습니다.
버스카드 충전도 편의점에서 했어요. 티머니라는 교통카드를 샀는데 잔액이 부족하면 편의점에서 언제든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하철역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한데 말이죠. 한 달쯤 지나니 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행 갈 일도 없고 우체국 갈 일도 없고 대부분의 일을 편의점에서 해결하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게임 아이템 충전까지 편의점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즉석밥을 데워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구나. 금융, 물류, 문화, 교통. 모든 것이 연결된 허브 같은 곳이었어요. 캐나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콘서트 표를 사고 택배를 보내고 공과금을 낸다고 하면 농담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편의점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제 생활을 도와주는 든든한 파트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항상 열려있는 믿음직한 친구 말이에요. 한국에 온 지 2달째, 저는 이미 편의점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한국 생활 2달째, 편의점에 완전히 적응한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배달 문화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김 대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을 같이 시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야근할 때 보통 미리 사온 샌드위치나 과자로 때우거든요. 그런데 시켜 먹는다니 이 시간에 뭘 시킨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김 대리님이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주신 게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화면에 수십 개의 음식점이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치킨, 피자, 중국 음식, 한식, 일식, 분식.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피자와 중국 음식 정도예요. 그것도 최소 주문 금액이 있고 배달비도 비싸죠. 보통 $30 이상 주문해야 하고 배달비만 $5에서 $8 정도 나와요. 게다가 1시간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 앱을 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치킨집만 해도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BHC, 교촌치킨, 내내치킨, 굽네치킨. 이름도 재미있고 메뉴 사진도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최소 주문 금액이었어요. 대부분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더라고요. 캐나다 돈으로 치면 $15 정도. 그리고 배달비도 무료이거나 2,000원 정도였어요. 캐나다와 비교하면 정말 저렴했습니다. 김 대리님이 치킨을 주문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메뉴를 고르고 맛을 선택하고 음료까지 추가하는 과정이 정말 간단했습니다. 결제도 카드로 미리 할 수 있어서 배달 기사님께 현금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주문 후 앱에서 실시간으로 주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 접수, 조리 시작, 배달 출발. 마치 택배 추적하듯이 음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30분 후 정말로 뜨거운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포장도 깔끔하고 무료로 준 콜라와 치킨무까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게 바로 한국의 배달 문화구나. 그 주말 저는 혼자서 배달의 민족 앱을 자세히 탐험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었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 같은 분식부터 시작해서 찌개, 백반, 국밥 같은 한식까지. 심지어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도 배달이 가능했어요. 일식, 중식, 양식은 물론이고 태국 음식, 인도 음식까지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도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지만 직접 식당에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집에서 편안하게 세계 각국의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어요.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었습니다. 혼자 먹기에 적당한 분량의 음식을 10,000원 내외로 주문할 수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혼자 배달 음식을 시키려면 최소 $25는 써야 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배달 시간이었어요. 대부분 30분에서 40분 이내에 도착했습니다. 늦어도 1시간을 넘지 않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는 게 보통인데 말이에요. 그 주말 동안 저는 떡볶이, 짜장면, 김밥까지 다양한 음식을 주문해봤습니다. 모든 음식이 따뜻하고 맛있게 도착했어요. 포장도 깔끔하고 일회용 젓가락과 물티슈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월요일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주말 배달 체험담을 이야기했더니 모두들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신세계였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식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리할 필요도 없고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집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배달 앱을 알게 된 지 일주일 후 저에게 인생을 바꾼 음식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치킨이었어요. 하지만 이 달콤한 만남이 제 인생의 첫 번째 파란을 몰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수요일 저녁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을 열어보니 치킨 카테고리만 해도 수십 개의 업체가 있더라고요. BHC, 교촌치킨, 내내치킨. 각각의 특색도 달랐어요. 고민 끝에 교촌치킨의 허니콤보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2만 원 정도였는데 무료로 콜라 2리터와 치킨무까지 주더라고요. 30분 후 도착한 치킨을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치킨은 처음이었어요. 후라이드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고 양념치킨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치킨무의 아삭한 식감도 정말 신기했고요. 그날 밤 저는 치킨 한 마리를 거의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도 치킨을 주문했어요. 이번에는 BHC 뿌링클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내내치킨 스노윙, 토요일에는 굽네치킨 고추바사삭. 매일매일 다른 치킨을 시켜 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치킨만 6번을 주문했습니다. 배달비만 15만 원이 나왔어요. 캐나다에서 한 달 식비로 쓰던 돈을 일주일 만에 치킨으로만 쓴 거였죠. 더 심각한 문제는 제 몸이었습니다. 매일 기름진 치킨만 먹다 보니 속이 계속 더부룩했어요. 얼굴에는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체중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치킨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퇴근하면 자동으로 배달 앱을 열고 있더라고요. 마치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2주째 일요일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엄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살이 많이 쪘고 얼굴에 여드름도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엄마는 계속 추궁하셨습니다. 요즘 뭘 먹고 사는지 한국 음식이 안 맞는 건 아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치킨을 자주 시켜 먹는다고 하루 걸러 하루 정도 먹는다고 했더니 엄마가 기겁하시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씩 치킨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며 건강 생각은 하고 있는 거냐고 하셨어요. 아빠도 화면에 나타나셔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배달 음식만 먹으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음식을 해 먹어야 한다고요.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가 얼마나 편리한지 설명해 드렸어요. 30분 만에 뜨거운 음식이 도착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편리하다고 해서 매일 그런 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며 혼자 사니까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다며 그럴 거면 차라리 집으로 돌아오는 게 낫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제 한국 생활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줄 몰랐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고 치킨 좀 자주 먹는다고 해서 건강을 망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생활이 과연 건강한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화상통화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치킨이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편리한 배달 시스템이 있는데. 하지만 거울을 보니 확실히 살이 쪘더라고요. 얼굴에 난 여드름도 신경 쓰였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치킨 주문을 참았습니다. 대신 편의점에서 샐러드와 요거트를 사 먹었어요. 하지만 계속 치킨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한국 치킨은 중독성이 있어서 자기들도 자제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김 대리님은 부모님 걱정도 이해한다며 건강관리는 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치킨 주문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으로, 그 다음 주에는 2번으로.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치킨 문화는 정말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게 첫 번째 시련을 안겨준 존재이기도 했죠. 부모님과의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생활 5달째, 제가 치킨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동안 또 다른 유혹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 배달이었어요. 이것이 부모님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정말 큰 프로젝트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 시간에도 배달이 될까? 배달의민족 앱을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주문 가능한 가게들이 이렇게 많다니. 치킨집, 중국집, 분식집, 심지어 족발집까지 영업 중이었어요. 고민 끝에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습니다. 야근으로 지친 몸에는 매콤한 떡볶이가 딱일 것 같았거든요. 40분 후 정말로 따뜻한 떡볶이가 도착했어요. 새벽 2시에 뜨거운 떡볶이를 먹는 순간 야근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 있다니.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저는 새벽 배달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야근할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치킨, 짜장면, 피자, 족발. 새벽에도 모든 음식이 가능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야근이 아닌 날에도 새벽 배달을 시키기 시작한 거였어요.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새벽 2시에 갑자기 배가 고프면 당연히 배달 주문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도 치킨을 시켰고요. 한 달 동안 새벽 배달만 15번을 주문했습니다. 새벽 할증료까지 포함하면 배달비만 3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더 큰 문제는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 졸리고 저녁에는 또 늦게까지 깨어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새벽에 무거운 음식을 먹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오전에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몇 번 회의에서 졸다가 상사에게 지적받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새벽 배달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오면 자동으로 배달 앱을 열고 있더라고요. 2달째 어느 일요일 캐나다 부모님과 정기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엄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정말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부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하다고 하셨어요. 완전히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고요. 저는 요즘 야근이 많아서 그렇다고 둘러댔지만 아빠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정말 야근만 때문이냐고 혹시 또 이상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건 아니냐고 추궁하셨어요. 결국 저는 새벽 배달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모든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고 야근하고 와서 배고플 때 정말 편리하다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화면 너머 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엄마는 새벽 2시, 3시에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당장 그런 생활을 중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다며 이대로 가면 건강을 크게 해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야근 문화와 배달 문화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한국 직장인들은 다들 이렇게 산다고 이게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문화가 어쨌든 건강을 해치는 생활은 절대 안 된다며 제가 한국에서 나쁜 습관들만 배우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직접 한국에 와서 제 생활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고요. 만약 정말로 제 생활이 엉망이라면 강제로라도 캐나다로 데려가겠다고요. 화상통화가 끝난 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직접 온다니. 그럼 제 새벽 배달 생활이 다 들통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며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벽 배달을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께 한국 문화의 진짜 매력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결국 저는 새벽 배달 횟수를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어요. 너무 편리하고 맛있었거든요. 그렇게 2달이 더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부모님의 한국 방문도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의 진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캐나다로 끌려가게 될까요? 한국 생활의 가장 큰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한국 방문 예고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캐나다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대학 동기의 결혼식이었는데 오랜 친구라 꼭 참석해야 했거든요. 사실 속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캐나다에 다녀오면서 부모님께 제가 건강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 생활에 대해 직접 대화할 기회도 생기고요. 하지만 토론토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첫 번째로 든 생각이 편의점이었어요. 비행기에서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고팠거든요. 한국이었다면 공항에서 나와서 바로 편의점에 들러 김밥이랑 삼각김밥을 사 먹었을 텐데. 캐나다 공항 편의점에는 샌드위치 몇 개와 과자, 음료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마저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추러요. 한국 편의점의 풍성함이 그리웠습니다. 첫날 밤, 부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은 정말 반가우셨지만 계속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시며 많이 부었다고, 한국에서 정말 몸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걱정하셨어요. 아빠도 체중이 늘어난 게 눈에 보인다며 한국 음식이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저녁 10시쯤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식 라면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편의점에 가면 신라면, 진라면, 불닭볶음면 20가지가 넘는 라면을 언제든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밖에 나가보니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맞다, 캐나다는 밤 11시면 편의점도 문 닫는구나. 결국 집에 있던 시리얼로 때웠는데 정말 허전했어요. 셋째 날은 더 심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치킨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KFC를 제안하더라고요. 배달을 시키자고 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배달비가 $8에 최소 주문 금액이 $30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치킨 한 마리면 2만 원에 무료 배달인데 여기서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비싸고 번거로웠어요. 결국 직접 가서 사 먹었는데 한국 치킨의 바삭함과 양념 맛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넷째 날,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왔어요.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토요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어요. 공과금을 내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만 가능했고요.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3분이면 끝날 일인데. 점심때 중국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배달 앱을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선택지가 너무 적었거든요. 한국의 배달의 민족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수준이었어요. 그나마 배달비도 비싸고 1시간 반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섯째 날 밤이 최악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해장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콩나물국밥이나 북어국을 새벽에도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캐나다는 당연히 모든 게 닫혀 있었죠. 냉장고를 뒤져봐도 먹을 만한 게 없었어요. 결국 물만 마시고 잤는데 다음 날 숙취가 정말 심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의 편리함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다는 걸요. 여섯째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즉석밥이 거의 없었고 있어도 종류가 몇 개 안 되고 맛도 별로였어요. 한국 편의점의 김치볶음밥, 규동, 비빔밥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부모님과의 대화였어요. 일주일 동안 제 모습을 지켜보신 부모님은 더욱 확신에 차 있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저도 캐나다에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알겠다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라고요. 한국에서처럼 새벽에 기름진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게 비정상적인 거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더 직설적이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나쁜 습관들만 배워서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과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생활이 과연 건강한 삶이냐고 반문하셨어요. 저는 반박하려고 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일주일 동안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저 스스로도 얼마나 한국의 편리함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밤에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은행 업무 하나 보려면 평일에 시간을 내야 하는 불편함. 배달 음식 하나 시키려면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는 현실. 이 모든 게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었는데 캐나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정말 초라했어요. 한국 편의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편리함이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정말로 저는 한국에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편리함에 너무 의존하게 된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치킨을 주문하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2달 후면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제 생활을 직접 보시게 됩니다. 그때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신 날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중 나가는 길에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새벽 배달 횟수를 줄이고 편의점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14시간의 긴 비행으로 많이 지쳐 보이셨지만 제 얼굴을 보시는 순간 표정이 더욱 굳어지셨어요. 여전히 부은 얼굴과 늘어난 체중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도와드리고 간단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데리고 간 곳은 평소 자주 가던 치킨집이었어요. 부모님은 치킨을 드시면서 맛있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이런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에 안 좋다며 걱정하셨어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부모님과 함께 제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편의점에 들렀어요. 부모님께 한국 편의점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시유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은 정말 놀라셨어요. 즉석밥 종류의 다양함, 24시간 운영, 각종 서비스. 처음에는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연스럽게 아침용 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자 엄마의 표정이 변하셨어요. 아침도 편의점에서 해결한다는 거야? 아빠는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정상적인 식생활이냐고요. 캐나다에서는 편의점 음식을 정식 식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충돌이 있었어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한국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라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배달 주문이었어요. 사무실로 샐러드나 가벼운 음식을 배달시켜서 드시라고 했더니 부모님은 정말 당황하셨어요. 직장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화가 나신 듯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다고요. 그날 저녁이 결정타였습니다. 집에서 함께 있는데 저녁 7시쯤 치킨이 먹고 싶어졌어요. 사실 부모님께 한국 치킨의 맛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교촌치킨 허니콤보를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치킨이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아빠는 한국 치킨이 캐나다보다 훨씬 바삭하고 맛있다고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습관적으로 배달 앱을 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오셔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야식이 먹고 싶었거든요. 조용히 떡볶이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에 가시던 아빠가 제가 휴대폰으로 뭔가 주문하는 걸 보신 거예요. 새벽 2시에 뭘 주문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떡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아빠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지셨습니다. 아빠는 정말 충격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깨우셨어요. 그리고 둘이서 저를 거실로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심각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정말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건 한국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잘못된 음식만 선택하고 있다는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에는 건강한 음식도 많은데 왜 배달 음식과 편의점 음식만 먹느냐고요. 엄마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전통 음식들은 발효식품도 많고 건강한데 제가 기름진 배달 음식만 골라 먹고 있다고 이렇게 살면 몸이 망가질 거라고요. 아빠는 더 강경하셨습니다.
내일 당장 사표를 내고 캐나다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냐고 반발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하셨어요.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새벽에 기름진 배달 음식만 먹는 생활이 과연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는 거냐고 되물으셨거든요. 한국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같은 건강한 음식들이 많은데 왜 그런 건 안 먹느냐고요. 그렇게 밤새 큰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편리함을 설명했고 부모님은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동료 김대리님이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한국 가정식을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김대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대리님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한상 차림을 보고 부모님은 정말 놀라셨어요. 밥,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 5가지, 생선구이. 정말 건강하고 담백한 한국 가정식이었거든요. 색깔도 화려하고 영양 균형도 잘 맞춰져 있었어요. 부모님은 한 숟가락씩 드셔보시더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특히 김치에 발효된 맛과 된장국의 깊은 맛에 감탄하셨어요. 이런 게 진짜 한국 음식이라며 정말 건강하고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대리님 어머니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전통 음식은 발효식품이 많고 채소도 다양하고 기름기도 적다고요. 제가 먹는 치킨이나 배달 음식은 한국 음식이 아니라 그냥 편의식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부모님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아, 한국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이클이 잘못된 음식만 선택해서 먹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죠. 다음 날부터 부모님은 서울의 다양한 한식당을 체험해 보셨어요. 아침에는 북엇국밥집에서 담백한 해장국을 드시고 점심에는 비빔밥으로 다양한 나물을 경험하시고 저녁에는 생선구이 정식을 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평소에 먹던 치킨과 배달 음식도 함께 드셔보셨어요. 심지어 밤늦게까지 깨어 계시다가 새벽 1시에 편의점 라면까지 경험해 보셨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한국 전통 음식들은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데 배달 음식과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 당연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바쁜 생활에서는 가끔 이런 편리함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한국의 야근 문화를 직접 보시고 나서 이해가 된다고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요리할 에너지가 없을 때 배달 음식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더 커지셨어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정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셋째 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편리한 배달 시스템은 인정하지만 제가 건강한 한식은 외면하고 기름진 음식만 선택하는 게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김치찌개, 된장국, 비빔밥 같은 건강한 한식 위주로 먹고 정말 바쁘거나 야근할 때만 배달 음식을 이용하라고요. 그리고 새벽 배달은 정말 응급 상황에만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에 온 후로 체중이 많이 늘었고 건강 상태도 예전만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한국 생활을 즐기겠다고요. 마지막 날 부모님은 한국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정말 편리한 나라이고 전통 음식들도 건강하다는 걸 알았다고요. 하지만 그 편리함에만 의존해서 건강한 선택을 포기하지는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하셨어요. 단, 김대리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한식 요리법을 배워서 건강한 식사도 하라고 당부하시면서요. 공항에서 작별할 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치킨도 맛있고 배달도 편리하지만 김치찌개와 된장국 같은 건강한 음식도 자주 먹으라고요. 부모님이 떠나신 후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저는 편리함만 추구하다가 그런 좋은 음식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부모님이 떠나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 생활 2년째,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식생활이었습니다.
김 대리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한식 요리법을 배워서 이제는 김치찌개와 된장국 정도는 직접 끓일 수 있게 되었어요. 주말 아침이면 집에서 직접 끓인 미역국과 밥으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김치와 나물 반찬은 김 대리님 어머니께서 소개해 주신 반찬 가게에서 사와요. 이렇게 먹으면 몸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평일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던 아침 대신 집 근처 한식당에서 콩나물국밥이나 북어국을 먹기 시작했어요. 가격도 편의점과 비슷한데 훨씬 건강하고 든든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정식집에서 생선구이 정식이나 비빔밥을 자주 먹어요. 동료들과 함께 배달 주문을 할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몸 상태였습니다. 한식 위주로 식사를 바꾼 지 3개월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빠졌어요. 얼굴 부기도 사라지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편의 문화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더 똑똑하게 이용하게 되었죠. 편의점은 여전히 자주 이용합니다. 하지만 즉석밥 대신 샐러드나 견과류를 사고 라면 대신 두유나 요거트를 골라요. 편의점의 편리함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건강한 선택을 하는 거죠. 배달 음식도 완전히 끊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정말 야근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날 때만 시켜 먹어요. 그럴 때도 치킨보다는 쌈밥이나 불고기 정식 같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메뉴를 선택하려고 노력해요. 새벽 배달은 거의 끊었습니다. 대신 집에 항상 김치와 계란을 준비해둬서 밤늦게 배가 고프면 김치볶음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요. 10분이면 만들 수 있고 훨씬 건강하거든요. 이런 변화를 통해 저는 정말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한국 음식 문화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된 거예요. 김치의 깊은 발효맛, 된장국의 구수한 맛, 나물 반찬들의 다양한 식감. 이런 것들은 배달 음식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맛이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회사 동료들도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배달 앱만 들여다보던 제가 이제는 맛있는 한식당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특히 새로운 외국인 직원들에게는 제가 한국 음식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치킨이나 피자 같은 익숙한 음식만 찾는 외국인들에게 김치찌개, 비빔밥, 삼계탕 같은 건강한 한식을 소개해주는 거죠. 어느 날은 독일에서 온 신입사원 한스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편리함을 누리되 전통의 건강함을 잃지 말라고요. 배달앱도 좋지만 가끔은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보고 편의점도 편리하지만 때로는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보라고 했어요. 한스는 정말 감동했다며 저를 한국 생활의 멘토로 여기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제가 만든 한식 요리를 자랑해드려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엄마는 이제 걱정 대신 응원을 해주세요. 한국에서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한국 문화도 제대로 배우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죠. 아빠도 제 변화에 정말 놀라셨어요. 예전에는 치킨과 배달 음식 이야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김치의 유산균 효능이나 된장의 건강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니까요. 작년 여름에는 부모님이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제 변화를 직접 보시기 위해서였죠.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과 김치찌개로 아침을 대접해드렸더니 정말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전통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한식당에서 정갈한 한정식을 드시면서 한국 음식 문화의 진짜 매력을 느끼셨어요. 물론 편의점과 배달 문화도 함께 체험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건전하게요. 편의점에서 건강한 샐러드를 사고 배달로는 불고기 정식을 주문해서 함께 먹었어요. 부모님은 정말 안심하셨어요. 제가 한국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건강을 잃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셨거든요. 요즘 저는 한국 생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목은 건강한 한국 생활 가이드예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편의점과 배달 문화를 즐기되 전통 한식의 건강함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특히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치킨 중독에서 김치찌개, 마스터까지라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로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와요. 한국 생활 3년째, 저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전통의 가치를 아는 균형 잡힌 한국인 말이에요. 지금도 편의점에는 자주 가지만 건강한 선택을 해요. 배달 음식도 가끔 시키지만 적당히 즐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된장국의 맛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세계 최고의 편리함과 수천 년 전통의 건강함이 공존하는 곳이거든요. 새벽에도 치킨을 배달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발효식품과 나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나라죠. 제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단순히 편의점과 배달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는 지혜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 거예요. 편리함과 건강함,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이 멋진 나라에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